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 잡기 김영민 아나운서와 주요 뉴스 함께하는 영민아 뉴스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무겁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고가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오늘 새벽에 발생한 일인데요. 네. 1호선 구로역에서 선로 점검 차량, 작업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해서 정말 우려가 큰 상황인데 네. 30대 남성 직원 1명이 숨졌고 또 다른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작업자 2명도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하는데요. 네. 이분들 피해가 좀 적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 이번 사고 여파로 지금 지하철 1호선, 상하행선 모두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출근길에 왜 이렇게 열차가 지연되나 하셨을 텐데 이런 사고가 있었다는 점 전해드렸습니다. 다른 그 교통수단으로 이동하셔가지고 이동하시는 게 좀 빠르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이 소식을 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준비된 영민한 뉴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운데도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여전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들어온 소식 살펴볼까요? 네, 저는 연일 금메달 소식을 네. 전해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태권도에서 다시 한번 금메달이 나왔는데요. 김유진 선수가 여자 57kg 급에서 이란 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네. 여자 57kg 급에서 메달을 딴 게 베이징 2008년 대회 이후에 예. 16년 만이고요. 그리고 어제 여자 탁구 단체전 준결승이 있었는데 네. 결국은 중국의 문턱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독일과 동메달 결정전 치르게 되니까 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태권. 네, 스포츠 클라이밍 탁구 얘기하는데 태권 스포츠 클라이밍에서는 못 들어갔어요. 네, 그렇군요. 예. 서채연 선수가 또 지난 볼더링에서는 13위를 했는데 네. 리드에서는 무려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서 8위로 결승에 진출하게 됐고요. 네. 근대 5종에서는 전웅태 선수가 또 메달에 도전하는데 네. 대회 첫날에 펜싱에서 36명 중에 4위를 차지해서 오. 선전했습니다. 그러네요. 스포츠 클라이밍 이게 실내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네. 대단합니다. 결승까지 오르게 됐다는 소식까지 네. 전해드렸네요. 야외에서 오르더라고요. 야외에서 오르는군요. 알겠습니다.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 이후에 추가적인 입장을 내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 지금 수많은 노력 끝에 올림픽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가장 죄송스럽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서 다른 선수들이 축하와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죄송하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또 입장을 기다리고 계신 많은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올림픽 경기 끝나고 모든 선수들이 축하를 받고 나서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전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까지 배려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협회보다도 더 어른스럽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협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은 선수들이 어떤 경기를 하거나 이렇게 팀을 옮기거나 할 때도 굉장히 협회에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부조리가 있다면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대책인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금 집값이 좀 오름세에 있습니다. 정부가 새롭게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이런 방침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했습니다. 네. 어제 발표해서 88 부동산 대책으로 불리더라고요. 네. 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높여야 좀 공급을 많이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속도감 있게 원래 절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절차를 통합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예. 또 용적률도 올려줘서 사업성도 좀 높여준다는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 때 조합 설립 동의율이 필요한데 이 동의율도 75%에서 70%로 낮추고 네. 재건축 단지의 전용 면적 85
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공급 의무 비율을 폐지합니다. 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진짜 다 중요한 정책이네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사실은 재건축을 하면 그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실행되지 않은 이익을 돈을 내라는 건데 돈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또 폐지한다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전용 면적 너무 이게 그 사이즈가 작은 아파트들에 대한 공급 의무 비율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네네. 아마도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는 아파트를 공급 더 하겠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좀 논란이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서 모두 8만 가구를 신규로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이 택지 후보지가 어디가 될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11월부터 발표가 됩니다. 앞서서 정부가 1월에도 이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낸 바가 있는데 이때는 신규 택지 2만 가구 계획을 밝혔다가 이번에 공급 물량을 4배 늘려서 밝힌 겁니다. 서울 그리고 인접 부지까지 지금 모두 후보지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명박 정권 이후에 이 그린벨트 전면 해지 카드가 굉장히 오랜만에 그렇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투기가 과열될 우려도 있어서 신규 택지 발표 때까지는 그린벨트 서울에 있는 그린벨트 전역이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누가 또 샀느냐 뭐 이런 뉴스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린벨트에 묶여서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시는 분들 이번에 좀 숨통이 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그러면 너무 아파트만 생기는 거 아니냐 녹지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정부가 비아파트 관련 대책도 내놨는데요. 이거를 진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재개발 재건축 관련한 법도 제정을 하고 아파트도 뭐 그린벨트 해제한다고는 하지만 그 기간까지 상당한 시간이 또 소요가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을 좀 정상화해서 당장의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지금 LH처럼 공공에서 수도권을 위주로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을 좀 많이 공급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세제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는데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지금 세제 혜택, 주택수에서 이를 제외하는 특례 적용 기간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해 주고요. 기존 소형주택의 경우에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이 세금을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빼줍니다. 그래요. 사실은 그 젊은 청년 이후에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는 비싸고 하니까 빌라를 많이 구입하는 또 추세가 있거든요. 근데 이 빌라에 대해서 또 전월세로 공급한다고 하면 살만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 혜택이 나왔는데 또 평가는 어떻게 될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가 만났습니다. 큰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가 만나서 지금 비쟁점 법안들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크게 합의가 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먼저 간호법, 이 간호사 진료 지원 업무 명확히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고요. 그리고 양육 의무를 졌던 부모는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도 대표적으로 처리하는 비쟁점 법안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뭐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합의를 위해서 협치를 위해서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받아간다. 이거 이제 구하라 법이었죠. 알겠습니다. 근데요. 여야정 협의체는 불발이 됐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네. 원래 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나서 드디어 협치가 시작되는구나 했는데 어제 전해드린 것 같은데. 네,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그래요? 이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가 만나서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지만 결국은 무산됐고요. 여당은 조건 없이 구성하자라는 입장이었는데 야당은 영수회담이 먼저다 이런 입장을 피력한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전제 조건이 있는데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리더십이 먼저 변해야 한다. 그래서 영수회담을 하고 나서 국가 어젠다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영수회담을 하려면 일단 민주당의 당대표가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전당대회 중인데요.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모든 일엔 순서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원내 수석 부대표 발언 전에도 이재명 대표 후보가 윤 대통령과 만나서 전국 해결 방안 논의하고 싶다 이렇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바가 있는데요. 네. 대통령실에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국회 정상화가 먼저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탄핵 특검 다양하게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만나자 이렇게 제안하는 게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당대표가 돼야 영수회담이 될 거 아닙니까? 18일에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여야 협의체가 안 되겠네요.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3번째 발의했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네, 내용이 더 강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죠. 네. 이번 특검법에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지금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해서 내용이 또 담겼는데 네.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또 정쟁을 택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네. 장동혁 최고위원이 지금 더 강하고 센 특검법이 아니라 더 허접한 특검법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고 예. 한지아 수석 대변인도 위헌적 요소가 명확한데 이 특검법을 계속 발의하는 건 삼권 분립 체제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북한 소식인데요. 북한 주민 1명이 귀순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북한 주민이 한강 하구의 남북 중립수역 넘어서 귀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당시에 한강 하구가 물이 빠진 상태여서 걸어서 이 주민이 중립수역을 건널 수가 있었다라고 네. 밝혔고요. 이렇게 북한 주민이 귀순한 게 지난해 10월 이후에 약 10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때 북한 주민 여성 3명, 남성 1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NLL을 넘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원래 귀순을 시도했던 주민은 2명이라고 하던데 1명만 네. 귀순하게 된 겁니까? 맞습니다. 군 관계자가 처음에는 2개의 점이 식별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1명이 귀순해서 나머지 1명은 행방불명됐을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거든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원에서 밝힐 내용이라고 군 관계자는 밝혔고요. 또 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방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 주민들이 출발하는 지점부터 군에서 계속 감시를 해서 귀순을 유도했던 성공적인 작전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또 관련 기관과 상의를 해서 나중에 더 공개할 부분이 있으면 보고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예, 북한도 더 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귀순하는 사람들 그래도 우리 국민 아닙니까? 예, 헌법상 북한은 반국가 단체이기 때문에 다 우리 주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국가정보원 소식도 전해드리고요. 오늘 금요일인데 불금 보내십니까? 드디어 휴가를. 갑니까? 네, 갑니다. 다음 주 안 나오십니까? 나옵니다. 주말에 놀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놀고 오시고요. 네. 또 주말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기분 좋으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영민한 뉴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